안녕하십니까. 스미더스의 정보 분석실 6월 23일 화요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에, 이게 아마 올라가는 거는 수요일날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좀 늦게 녹화를 하는 데다가 업로드도 아마 좀 지연될 것 같아서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첫 번째 뉴스는요. 그 IT 관련 뉴스인데요. 2020년 6월 19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 뭐라고 했냐면 화웨이가 안보 위협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소위 업계 전문가들로부터 화웨이에 대한 그 안보 또는 이제 화웨이가 위험하다라는 식의 발언이 사실상 처음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내용을 보시면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을 저지르고 있으며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 미국 국방부 국방혁신위원회를 이끄는 슈미트는 18일 영국 BBC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중국의 신호정보 처리 정보기관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슈미트는 화웨이 라우터를 통해 수집된 정보가 중국 정부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화웨이가 국가안보 측면에서 용납될 수 없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서방 세계가 화웨이와 관계를 끊는 것이 다 해답은 아닐 것이라고 하고 중국과 중국 기술의 경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다시피 이제 5G를 기술을 화웨이가 최초로 실용화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화웨이 라우터라고 하는 그 통신 중계 장비가 상당히 많은 곳에 이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정보가 원래 같으면 이제 그 예를 들면 통신 중계 장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 지하철 뭐 강남역 역 같은 겁니다. 지하철 2호선의 강남역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강남역으로 정보가 들어와서 다시 이제 강남역에서 정보가 나가는 딱 이 역할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 차선이 철도가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복사해서 그대로 중국 쪽으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 화웨이의 라우터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의심을 많이 샀고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사실이다. 라고 이제 전문가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에릭 슈미트 회장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때 중국의 혁신 능력을 과소평가했다면서 중국이 도용에나 능할 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이런 편견을 버려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도 이제 사람 기술자들이 많고 이 인재들이 쑥쑥 성장해가지고 이제는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슈밋은 중국이 이미 일부 핵심 분야에서 서방 세계와 비슷하거나 앞서 있는 상태일 수 있다면서 퀀텀 컴퓨팅에서는 중국이 서방과 비슷하거나 앞선 기술력을 가질 수 있으며 양자 컴퓨터를 말하는 거고요. 인공지능 분야 역시 중국이 거의 따라붙었다고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는 중국의 국가주도 방식이 자유시장보다 성공적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서방 세계도 전열을 가다듬어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했고 뭐 R&D 확대하고 인재 영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화웨이 쪽에서는 에릭 슈미트가 지금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저게 아마 미국의 의사를 저렇게 대신 말해주는 걸 거다. 뭐 이런 평가를 내렸고요. 그 화웨이 영국 책임자인 이제 빅터 장은 화웨이는 중국을 포함해 어떤 국가와도 관련이 없는 독립된 회사라면서 혁신을 위해 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술을 지키며 경쟁을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노력할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하려다가 거장판 문 닫는 바람에 못했던 특집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화웨이 특집이거든요. 화웨이의 창립자 그리고 이제 화웨이 지금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중국의 군부하고 관련이 있고 심지어 화웨이 사장은 중국의 이제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화웨이 직원들의 거의 한 3분의 아니지, 한 5분의 1, 이 정도가 지금 전직 국가안전부 직원들이거나 그쪽 IT 계통에 일했던 사람들이 넘어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정보기관이 사이에 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거는 뭐 사실 중국만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도 과거에 70년대, 80년대 그 한국통신, KT 쪽에 아주 대놓고 그 안기부에서 이제 도청하는 그런 도청 시스템이 설치가 돼 있었거든요. 몇몇 전화국에. 일본도 그건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국가 단위 이제 통신회사에 그 통신회사가 국가의 이제 신호정보를 처리하는 감청 관련 정보기관하고 협조 관계를 맺는 거는 뭐 아주 고전적인 얘기입니다. 뭐 영국도 미국도 다 이렇게 하거든요. 다만 이제 민간기업 영역에 이렇게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 소위 말해서 물리적인 이제 그 장비인 라우터에 직접 이렇게 뭐 칩이라든지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정보를 빼내는 이런 건 이제 중국이 처음이다. 이렇게 폭넓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단 뭐 화웨이는 이렇다.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뭐 데일리 NK라는 네, 언론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사실 이거는 일단은 루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이런 소문이 돌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취재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가 돌더라.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39호실에서 자금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다. 라는 것이고요. 내용을 보면 중국에 파견된 북한 중앙당 39호실 산하 무역회사의 석탄 밀수출 대금을 관리해오던 그 한 남성이 이 돈을 빼돌려가지고 잠적을 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국가보위성 해외 반탐국 체포조를 급히 파견해서 그의 행방을 쫓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 산동성의 회사들의 석탄을 팔아왔는데 그 외화벌이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던 39호실 광물 관련 자금 담당 부서 과장 40대인 김씨가 함께 일하던 화교 그리고 지인 등과 공모해서 돈을 빼돌려서 도망친 일이 발생했답니다. 통상 북중간 석탄 밀건에는 중국 측이 물건을 받아 발열량을 검수한 뒤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북한 석탄에 돌멩이 등 찌꺼기가 많이 섞여 있어서 발열량을 확인한 후 값을 치르는 후지불 방식을 취해온 것인데 중국 현재 파견된 김씨는 이 대금을 통장에 넣어서 관리하며 39호실에서 요구하는 물자들을 구매해서 북한에 들여보내는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탄을 미수출하고 그 돈을 중국에서 관리하면서 북한이 이제 뭐 좀 사서 보내라 뭐 필요하다 그러면 중국에서 그걸 구매해가지고 보내주는 대금 결제는 이제 그 계좌에서 하고 이런 소위 이제 그 뭐랄까요 해외 구매 대행 이런 역할을 하는 공무원이었는데 그는 올해 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국경이 폐쇄되자 물자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물품 구매를 중단하고 당분간 상황을 주시하면서 대기해라 라는 북한의 지시를 받고 현지에서 그냥 놀면서 통장만 관리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씨는 통역 등 보조 업무를 해오던 화교 그리고 대포 통장을 제공해줄 지인 등과 짜고 그 관리하던 자금 계좌에서 약 300만 달러를 이체한 다음에 곧바로 이를 인출해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각각 100만 달러씩 나눠갖고 뿔뿔이 흩어졌다는 겁니다. 3명이서 짜고 북한 돈 300만 달러를 인출한 다음에 딱 3등분 해가지고 다 도망갔다는 거죠. 이 이제 북한의 국가보위성 해외 반탐국의 일부 소속의 세계 체포조가 5월 중순께 신의주와 중국 각지에서 파견돼가지고 지금 탐문 수사를 벌이고 있고요. 앞서 중국에 나와 있던 수사기관들까지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전 조직이 합세해가지고 김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보위성이 이제 세계 체포조를 파견하면서까지 김씨를 쫓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돈을 빼돌렸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돌린 돈의 액수도 클 뿐더러 이것이 이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자금 창구인 중앙당 39호실의 외화벌이 자금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정은의 돈에 손을 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 김씨가 관련 USB를 들고 튀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요 관련 이제 업무 절차 또 차명 계좌들, 대포 계좌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막 들어가 있는 USB를 가지고 도망갔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얘가 만약에 이제 미국이나 이런데 망명을 할 경우에 북한의 외화벌이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눈이 벌겨가지고 얘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해외정보기관의 39호실의 자금 유입 체계, 그 다음에 뭐 대포 통장이 어디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식의 외화벌이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를 잡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관련된 이제 기관 일꾼들이 연대적 책임을 지고 채용될 가능성도 있는 대형 사건이다. 이걸 지금 북한이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직이 아예 갈아엎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체포조가 현안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 와중에 이제 김씨와 공모한 화교 100만 달러 챙기신 이 양반은 얼마 전 광동성 광저우에서 북한 체포조에게 붙잡혔고 이후 이제 단둥으로 이송이 돼가지고 모처에서 이제 보위부의 신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땅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단둥도 중국 땅인데 중국 땅에서 그 중국 사람을 잡아다가 북한 보위부가 조사를 한 거예요. 비밀리에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 갑자기 중국 공안이 들이닥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안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북한 보위부로부터 중국인 신분인 화교를 인계받기 위해서 이제 상황 파악을, 야 니네 우리나라 사람 잡아갔냐? 이래가지고 이제 상황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의 중국의 정보기관이 국가안전부 요원들하고 다시 왔는데 텅 비어 있었다. 그러니까 북한 보위부 애들도 사라지고 이 중국 사람도 사라졌더라 라는 것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또 다른 2명 김씨하고 그 대포 통장 제공한 사람은 지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그리고 북한은 얘들을 보이는 즉시 체포하고 체포할 상황이 안 되면 사살해라 라는 얘기까지도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쪽에서 대대적인 첩보 작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거 아마 얘를 갖다가 어떻게든 확보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정보기관, 영국, 중국, 그 다음에 사실 중국의 정보기관도 이렇게 탐낼 만한 정보죠. 게다가 이제 한국의 국정원도 지금 얘 잡으려고 중국을 헤매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뭐 그런 뉴스고요. 다음 뉴스는요, 그 볼턴 관련 건인데, 제가 이제 볼턴 관련 건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그 좀 독특한 시각에 대해서, 같은 사안을 볼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보 분석을 하거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하실 때 말이죠, 똑같은 내용 가지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제 볼튼 관련해서 나온 얘기들은 한국이 미숙했다, 한국이 너무 욕심을 부렸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거짓말하고 트럼프의 거짓말하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서 이제 이득을 취하려다가 결국 양쪽 다 욕먹는 상황이 됐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해석을 하는데 그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제 그 CBS 권민철 특파원이라는 사람은, CBS 권민철, 일단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볼턴은 한국 외교에 A+를 줬다. 이게 뭔 소리냐. 정말 거꾸로 읽는 볼턴 회고록, 한국의 외교력에 굴복한 미국과 안보보좌관,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 보니까 뭔 소리냐 싶어를 제가 봤거든요. 아까 이제 똑같은 내용 가지고 예를 들면 뭐 볼턴이 트럼프가 이렇게 했다, 또 김정은이 이렇게 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했다,
그다음에 북한 정상 간 만남도 트럼프의 김정은의 트럼프 초청장이 시작됐지만 사실 그 초청이 우리 정부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했다. 정의원 안보실장이 인정했다. 그런 이 대목에서 이 모든 외교적 구판, 이 외교적 판단고가 사실은 구판이 아니고 춤판이거든요. 이 외교적 구판이 통일 의제를 만들기 위한 남한의 창조물이었다고 적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에 놀아놨다는 취지다. 이거를 보수 언론들은 그래서 이제 이걸 보지못대로 해석을 했죠. 한국 정부가 미국하고 북한을 둘 다 속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무려 1년 전에 거대한 장기판에서 그 말씀 드렸고요. 근데 이 CBS의 권민철이라는 사람은 이 내용을 좀 다르게 봅니다. 뭐냐? 다 남한이 거짓말하고 양쪽을 속였다고 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요. 뭐냐면 이 모든 것은 볼턴의 말대로 남한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고 이는 우리 정부의 주도 면밀한 노력으로 꿈이 실현됐다고 실토한 것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남한이 잘했다. 남한의 능력이 볼턴을 뒤흔들었다. 뭐 이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해석을 하고 있죠. 문재인 잘했다 이런 식으로. 잘했으면 지금 이 모양이겠어요? 하여튼 뭐 그래서 이제 볼턴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종전선언에 언론의 점수를 딸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정도였다며 공동성명에 종전선언이 명시될 뻔했다고 적었다라면서 하지만 이 역시 반대로 말하면 우리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의제까지도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 선정하려 했다는 것이 된다. 볼턴은 우리 정부의 수작에 놀아날 뻔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우리 정부의 외교력에 대한 평가로 들리는 대목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절 포함해서 국내 보수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어디에서도 북한과 미국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한 행동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자는 이 권민철이라는 CBS 뉴스의 기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신박한 논리로 얘들을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판문점에 갔다. 그래서 뭐 한 게 있습니까? 없죠. 근데 그 간 것 자체도 너무 대단한 행동이었다. 너무 한국의 외교력이 너무 뛰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현 정부 문재인 청와대에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한다고 한스 모겐수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저명한 국제정치학자 한스 제이 모겐소는 국가는 국제 무대에서 권력을 추구하며 그 권력은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관철시키는 영향력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기사 내용하고는. 당연히 이거 현실주의 학자인 모겐소 입장에서 이게 당연히 국가는 권력 추구하고 권력이라는 거는 국가의 어떤 의지를 한다는 건 다른 국가의 생각은 누르고 우리 국가의 생각을 밀어붙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현실주의 그 자체 여러분들이 딴 데 가서 하는 일 그 자체인데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한다. 이걸 여기 왜 넣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 줄 넣어야 원래 그래요. 이게 석사 나부랭이나 학사 찌끄레기들은 원래 이렇게 나무 학자 이름 한 줄 넣어놓으면 내 기사가 되게 권위 있어 보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건 절대로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턴의 회고록에서 남한 정부는 그런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국무부와 유엔 등 외교 무대를 수령한 전에도 외교 전문가 볼턴은 그런 한국 외교에 몇 점이나 줬을까라는 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사람이 심지어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권민철이 CBS 돈 받아가지고.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다 잘했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을 가지고 놀았다. 미국과 북한을 가지고 놀았다. 이렇게 지금 좋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문재인은 외교의 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밑에 댓글 보시면은 쭉 나오죠. 눈물이 날라 그런다. 기자의 분석이 담긴 기사다. 기자라면 이면에 담긴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 앞으로 좋은 기사 부탁합니다. 권민철 기자님. 이런 문바들이 이렇게 이제 쭉 답니다. 쭉 다른데 권민철이라는 사람은 진짜 정상적으로 생각해서 이러는 거냐. 그래서 제가 권민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이버에 CBS 권민철이라고 작성을 하면 입력을 하면 일단 뜹니다.
권민철님 정보, 서울 거주, 전라남도 나주 출신. 일단 나주 출신이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호남 쪽이니까 아무래도 진보 정부하고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그건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쓰셨던 기사를 한번 보면 과연 그게 편견일까? 과연 이 양반의 정치적인 마인드가 진보일까 아닐까가 나옵니다. 보시죠. 5.18 민주화운동 5대 가짜뉴스. 이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수 유튜브 6월부터 일망타진된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홍준표 누구 말을 듣고 4.3을 폄훼했을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권민철이라는 사람은 진보 쪽 입장에서 기사를 쓰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해석도 진보 쪽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언론을 혹평을 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매몰차게 혹평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아베 싫어하고 문재인 띄워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들을 쭉 써왔고요. 그 아이고 이분이 또 노조 지회장도 하고 계시네요. CBS에. 그러니까 노조이십니다. 기자인데 CBS 기자 노조를 또 맡고 계시고 그럼 사실 더 이상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이 양반은 그냥 진보 쪽 사람이고요. 뭐 조국 두둔하고 진보고 그래서 현 정부가 무조건 잘한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그런 분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권민철이 나쁘다 볼턴이 한국 정부가 잘했다 볼턴이 나쁘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객관적으로 똑같은 팩트를 보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정치적인 성향이 있지만 어떤 그 사건을 판단할 때는 가능하면 저의 정치적인 그러니까 호와 불호, 그러니까 내가 정치적으로 어느 쪽이다 이걸 개입시키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잘한 건 잘했다고 그러고 못한 건 못했다고 얘기를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안 그러면 저는 그냥 소설가밖에 안 되고 제가 내리는 분석은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권민철 이 사람은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도 언론사 기자라는 양반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성향을 충분히 담아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기사들이 어떻게 보면 눈을 가리는 기사일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양반 논리대로 봅시다. 한국 정부가 너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미국과 북한을 다 속였다. 근데 그게 정치적이 없고 외교력이 없고 사실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속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성공을 했습니까? 아주 얕은 수로 하려다가 다 걸려서 욕만 진탕 먹었죠. 지금도 욕을 먹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이쪽엔 제약속하고 저쪽엔 이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우리가 돈을 내든가 아니면 작년에 개성공단을 열든가 독자적으로라도 미국이 뭐라 하더라도 사실 작년에 그 판문점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요. 무슨 얘기 나왔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물어봤습니다. 개성공단 여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더니 트럼프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왜 물어봅니까 그거를? 트럼프는 당연히 부정적이라고 얘기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트럼프한테 이 얘기를 왜 했냐. 미국 핑계대고 개성공단 열기 싫으니까. 왜냐면 그 전에 북한 쪽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아니 뭐 비핵화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이해한다 이거예요. 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이 적어도 뭔가 좀 평화적으로 지내기로 하고 서로 적대관계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다시 2007년 이명박 정부 수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010년인가 뭐 박광재 씨 하여튼 사망의 직전의 상황. 금강산 관광하고 개성공단 열어서 같이 이제 공장 돌리고 이건 좀 하자라고 몇 번이나 건의를 했을 겁니다. 당연히 그걸 하지 안 하겠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그걸 원하는데. 그런데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국에서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거를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2019년 아마 초부터 이런 얘기 들었을 텐데 청와대에서 결정해가지고 열면 됩니다. 아니 우리가 개성공단을 열면서 어디 미국한테 허락받고 열었어요?
닫을 때도 허락받고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평화를 위해서 열겠다고 하면 미국이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거 대놓고 아무 말 못해요. 그냥 잘했다 하고 말지.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리고 저기 정의용 그 다음에 서훈 이 양반들은요 그게 싫었던 겁니다. 북한이 금강산 좀 재개하자, 북한이 개성공단 열자라고 했을 때 북한이 아직 아무런 행동도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걸 열었을 경우에 혹시 미국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고 일본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면 청와대 입장이 난처해지는 거 아닐까? 그러면 만에 하나 그러다가 트럼프가 삐지면 야 노벨 평화상이고 뭐고 다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런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늘 남 핑계를 대잖아요. 개성공단을 열자고 북한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에 가서 트럼프 같이 이제 망원경으로 북한 쪽을 쳐다볼 때 김정은 만나기 전에 그 기사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개성공단 재개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트럼프한테 얘기했는데 트럼프는 그건 좀 더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트럼프의 얘기를 핑계 삼아가지고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열 수 있는 거를 그냥 안 엽니다. 미국이 열지 말란다. 어떡하냐 할 수 없지. 이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북한이 열받죠, 이거. 그리고 또 하나, 개성공단을 왜, 그럼 작년, 2019년 6월 달에, 그 6월 30일쯤에 판문점 갔을 때, 개성공단 열자 얘기가 있었는데, 왜 안 열었냐. 그때 사실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9월쯤에는 개성공단 열고, 11월 달쯤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제주도나 뭐 이쪽으로 이제 답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안 열었어요. 그리고 초청만 계속했죠. 김정은 좀 와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마치 와주면 열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작년 6월 상황으로 돌아가 봅시다. 2019년 6월. 그때 뭐가 있었죠? 7월부터 임진왜란, 제2의 임진왜란이고 조국이 일본을 막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거장판 할 때 늘 말씀드렸는데 2019년 6월 상황은요. 한 10개월 뒤에 있는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정부가 뭔가 성과를 내놓은 게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던 시점이었습니다. 정부가 업적이 없었어요. 1년 전에 제 방송 들어보시면 그 얘기 나올 겁니다. 2019년 하반기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 2%도 불과 2%는 뭡니까? 그냥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실업률은 높아지고 뭐 하나 딱히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필요한데 만약에 개성공단 열었다가 또 퍼준다는 소리 들으면 선거 망치는 거 아닐까 이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윤건영 같은 새끼들은. 왜냐면 지가 출마해야 되거든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부분의 보좌진들이 다 출마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가 선거 떨어질까봐 안 한 거예요. 욕먹을 만한 것들은 안 했어요. 아무것도. 그리고 일본만 때리고 조국 이 법무장관 임명했다가 역풍 맞았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뭐냐면 청와대에 있는 참모들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다가 결국 자기들이 가장 잘하고 있었던 남북관계까지도 망쳐버렸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저를 채용을 하시면요.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실 트위터나 이런 데 좀만 검색해 보면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방법을. 뭐 이런 얘기 해본들 뭐 듣기는 하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뭐 수고하시고요. 수요일 방송은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녹음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